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판결문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판결문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상합니까? 전문가로 볼 때? 네, 판결문을 좀 입수를 해서 정독을 좀 해보니까요. 예. 일단 이번 판결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원리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외면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문화국가 원리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평등권의 문제라든지 법치주의, 또 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다소 왜곡하거나 좀 외면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다른 유죄가 선고를 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판결문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판결문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기고 있다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한 재판부는 아닙니다. 이 재판부. 네, 그렇죠. 이제 물론 공소장에는 이제 공범 관계가 있다고 이제 명시돼 있지만 굳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예. 그래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네. 그런 취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예.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예.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적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거를 이유로 무슨 차별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최 당연히. 민주적 기본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거든요. 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그래서 차별한다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의 기본 논조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봐주십시오. 예. 기본 논조가 원래 헌법은 좌든 우든 기본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네, 진보든 보수든 그 불법이 아닌 한 정책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적 정신인데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은 보수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대통령이 보수를 더 많이 지원하고 진보 진영 쪽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김기춘 등의 유죄가 선고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분인데 그중에 예술이 책임 심의위원 선정 부분이나 또 문해기금 지원 부분, 또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사업에서 지시하는 것은 이제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또 해놨습니다. 서로 충돌하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수를 밀어주고 진보를 억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을 사용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 판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은 네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부분 예술위의 책임 심의위원 선정에서 차별을 합니다. 또 한 부분이 있고 문해기금 지원에서 차별하는 부분이 있고 영화제 지원 또는 영화관 지원에 차별하는 부분이 있고 세종도서 선정과 관련된 차별 이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세종도서 선정 부분은 철저하게 절차 위반 측면을 부각시키고요. 나머지 세 부분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다르게 좌파라는 이유로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앞뒤가 분명히 안 맞네요. 자체적으로도 조금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썼던 논리하고도 좀 배치되는 그래서 좀 판결이 좀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가 좀 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해했고요. 예예.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재판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범이 안 된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오는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무죄라는 그런 취지로 확실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소위 이제 공소장의 공범으로 열거가 돼 있지만 당해 재판부의 당해 피고인은 아니에요. 당해 네. 재판부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뭐 공범 여부를 뭐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요즘에 관행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뭐 몇 장을 들여서 열거를 판단을 해놨는데 그 판단을 해놓은 근거도 네.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수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네네. 소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서 불렸던 그 약칭인데요. 대수비에서 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를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 재판부는. 어허.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시에 보고 받은 거를 다 네. 인정을 하는데 공범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주의를 표방했고 그런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좌파는 좀 제약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이런 것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네요. 예.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리고 또 이상한 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 그렇게 길게 언급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으로 정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말고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른 피고인들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나 조윤선 또 김종덕, 김상률 이런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 뭐 비서실장 또는 수석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그 신분의 변화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가로치고 이하 대통령이라 칭한다 해놓고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돼서 탄핵 심판 파면된 그런 신분적 요소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강한 판사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닌데, 그러나, 아무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가장 중추적 기관인데, 예. 지난 역사적, 헌법적, 법률적 사실들을 단 한마디도 표기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것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지적한 사람은 속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판사님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 판결이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한 것이? 예, 저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도 근무한 사람인데요. 예. 아주 다른 재판부가 아주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 보고요. 서울중앙지법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또 법원은 부랴부랴 공보관을 통해서 또 해명도 하고 이거는 확실한 무죄,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라고 또,
또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른 그 본인이 재판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문을 그렇게 길게 쓴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나서 맞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무죄란 말이냐라고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자 법원에서 재판부가 낸 판결문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또 말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그 판결문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공보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공보관이 있는데요. 예. 공보관들은 그 당해 재판부의 그 판결문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그렇죠. 해설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해설해 주거나 도와주는 측면에서 공보를 하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의 부장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소 보수화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뭐 민변을 포함해서 법조계의 그러한 어떤 비판적 시각은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문은 여러 군데에서 납득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논리적으로라도 일관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도 충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 지적도. 예. 또 한 가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했음에도 네. 부당한 줄 알면서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유죄를 선고한 거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장관한테 지시할 사람은 대통령인데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부당한 위법한 지시를 했으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논리 안에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해주십시오. 네, 역시 그러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수개로 본 겁니다. 좀 표현해. 아 그렇군요. 네, 두목으로 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 자체 안에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그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이 문화예술계 배제 지원에 관한 지시를 한 것도 인정하고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면죄부를 주려 하니까 아까 그 참 헌법상의 이상한 논리, 뭐 자기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니까 보수를 더 지원하고 진보를 좀 차별하는, 제약하는 그런 거는 헌법과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데라는 정말로 그것은 헌법학도들에게 큰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설치가 저는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윤선 장관 얘기를 5분 남았는데 해보자면요. 조윤선 장관의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너무 이상한 것이 본인 전임 수석, 본인 전임 장관, 그 당시 자기 부하 직원인 비서관, 그리고 부하 직원인 차관 다 유죄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본인만 쏙 빠져나왔는지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 자체로도. 네. 이 조윤선 장관의 무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심리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다른 유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심리를 했지만 일단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징역 3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의 양형 이유, 즉 형량을 그렇게 적게 준 이유를 판결문에 써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욕이 지나치지만 않았으면 괜찮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는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아하, 그렇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재판부의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요. 즉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다른 뭐 최순실의 사익 추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이거는 참작할 만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바로 이런 인식의 토대가 저는 조윤선 정무수석의 무죄에 저는 바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무수석실은 조윤선 수석 이전 박준호 수석이든 조윤선 수석이든 이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만들었고 그 뒤에 지원 배제를 하는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그것이 실제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조윤선 수석에 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특검에서 진술과 법정에서 진술이 좀 바뀌긴 바뀝니다. 네네. 예, 바뀌긴 바뀌었으나 특검에서의 진술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예. 법정에서의 증언만 부각을 시켜서 그거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했다는 얘기네요. 눈을 감고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히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전임 수석이 전화로도 만나서도 블랙리스트 설명했다. 전 장관에게. 전임 수석이 설명했다고 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게 그 법원에서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신동철 비서관의 진술, 또 김상률 교문수석의 진술이나 증언 등등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부도 판결문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 같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거를 승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법률 용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미필적 고의라는 그런 법리는 그냥 눈을 감은 거 아닌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유독 드러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은 면할 길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판부가 그 주도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걸 다 인정하더라도 사실은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은 눈을 감았고 실제 승인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 인정하더라도 본인은 사실은 그 임무가 수행되는 책임 부서와 부처의 장관과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묵인 방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그 측면, 묵인 방조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필적 고의로 모두 지금 저 다른 사람들에게 유지된 부분을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위증만, 국회에서의 위증한 것을 가지고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려면 만약 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대해서 무죄라면 국회에서의 증언도 제가 보기에는 다소 위증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루고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 별명 없이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섭섭하실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전략을 바꾸셨군요. 네. 별명을 부르면 발끈하니까 아예 안 부르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귀찮아서? 날도 덥고? 별명 부르는 것조차 귀찮아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 이정 부회장 그 결심 공판이 일주일 남아가지고 연일 저희도 브리핑에서 관련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는데, 전략이 초기하고는 달라졌어요. 초기하고 진술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진술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죠. 달랐었고, 그때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강요에 못 이겨서 돈을 그렇죠. 줬다, 내놨다. 그때는 그나마, 물론 그때도 피해자 코스프레이긴 했으나, 어쨌든. 예, 그러나 강요의 대상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혹시 대통령한테 강요를 당해서 줬다면, 우린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변명도 준비한 거죠. 준비한 건데. 준비했죠. 뭐 그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답을 했을 텐데.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들이 예. 항상 그렇게 조언을 해줬겠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하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속 빠지고 최순실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대통령은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승마와 관련해서 왜 승마를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냐라고 레이저를 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재용 부회장이 왜 승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쪼여야 되냐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왜 승마를 그렇게 챙기지? 라고 찾아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했다. 그 전까지는 삼성이 몰랐다는 거죠. 몰랐죠. 네. 그리고 이제 박상진 전 몰랐더라고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장이라는 분은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었는데 협회를 몇 개나 맡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겠냐 네. 라면서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랬다라는데 삼성전자 사장도 신경 안 쓸 정도의 협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럼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그때부터 독일은 왜 찾아갔다? 날라갔어요? 독일에. 그러니까. 그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와 계약하려고 왜 날라갔냐고 사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한테 그렇게 쪼임을 당한 후에 알아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졌더라.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아니냐 추측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프레임이 바뀌냐면 처음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피해자예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었는데 최근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렇게 각을 잡다 보니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달해 주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빼다 보니까 대통령도 빼야 되는 거죠. 변호 전략에서. 그것도 그렇고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나서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일을 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뇌물죄가 또. 그러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엮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는데 대통령은 승마 지원 사업만 했고 최순실한테 우리는 순수하게 당했다. 무서웠다. 최순실이 무서웠다고 하면 뇌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이 무서웠던 거니까. 민간인한테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협박당한 이유는 대통령과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 때문에. 추정. 그거를 이제 특검에서 질문을 했어요. 장충기 사장한테. 아니, 그럼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은 해보셨느냐. 그랬더니 감을 믿었다. 네. 느낌이 그렇게 왔다. 느낌 때문에 400억 원을 임대업자인 최순실에게 뜯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박근혜 대통령도 지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 최순실 씨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민간인 최순실에게 우리는 삥을 뜯겼다. 이 표현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자꾸 쓰고 있는데 표준어가 아니라 속어인데. 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꾸 삥 뜯겼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빼앗기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예문으로 고등학교 형들에게 삥 뜯긴 동생은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나라 가장 큰 포털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네요. 예.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유치원 선생이 임대업자였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고등학생은 바로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때릴지도 몰라. 최순실이 때릴지도 몰라. 왜? 감으로 보니까 대통령은 너무 가까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워요, 진짜. 삼성이. 미래전략실 다 임원들이고, 삼성에서도 일이잖아요. 거기 사장이란 분이. 이 분야에서 1위를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고, 돈 엄청나게 벌고요. 그런데 부회장, 오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바보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오너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되게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속발점은 뭐냐면 지난번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가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둘이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고 거기 적힌 내용은 참고 정도 하는 거죠. 관련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둘만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을 바꾼 거고. 작전을 바꾼 다음에 사실 안종범 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큰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머리가 몇 명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 삼성의 오너를 구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이 얼마나 붙어 있는데 연구를 안 합니까? 대충 한 200명 정도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바보 회사가 되고. 그렇죠. 예. 대통령과 가까울지도 몰라 하니까 400억 막 주는 삥 뜯긴 회사가 되고. 그래서 회장만 살아난다면야. 근데 여기서 또 회장이 리스크예요, 이 회사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하는. 아니요. 회장의 리스크는 아닌 게 회장한테는 2016년 8월에나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0억 지원 결정을 하는데 회장에게는 보고 안 하고 우리끼리 했다. 아니, 왜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회사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보 같은 회사가 엉망이고 막 체크도 안 하고 돈을 막 400억 주고 그다음에 무서워서 주고 회장은 모르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우리가 회장이 바보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재벌 회장들 감옥 가 있어도 회사 잘 돌아가더라. 지금 주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 더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걸 더 나가서 이번에는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미래전략실인데 미래전략실 임원들도 이런 수준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걸로 각을 잡은 거거든요. 부끄럽잖아. 근데 창피하지도 않나? 제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기업, 거기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같이 힘을 합쳐서 대단한 기업이 이 오너 한 사람 구하려고 바보가 되고 초라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근데. 근데 오늘은 어제 나왔던 증언 중에 그 오너를 구하기 위한 게 원래 동계 스포츠 정도. 이 출발은 또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줘야 되는데 세금 안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 그 출발, 뿌리가 거기에요.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주고 싶은데, 세금 너무 많아. 싫다, 이거. 그래서 세금은 신매동 내고, 16억입니까? 16억 내고 나서 조 단위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재산들. 합병 과정 때문에. 네. 합병으로 인해서 얻은.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아버지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때는 팔팔 하셨죠. 그것 때문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가장 법적으로 무거운 혐의는 횡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물 공여는 국정농단 사체 전체를 놓고 보면 중요하지만 사실 이재용 개인을 놓고 보면 이게 법정형이 얼마 안 높아요. 5년 이하기 때문에 이건 네. 집행유예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최순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돈을 회사 돈을 빼돌렸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400억 원 가량. 근데 몰랐대잖아요. 몰랐다. 왜 또 표를 주고 들어주고 40원입니까? 뭐 근데 그게 400억을 줬는데 그게 드러난 것만. 양날의 칼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썼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왜 그 400억을 그냥 자기 돈으로 모르게 줘버리면 될 거를 회사 돈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깝잖아요. 자기 주문해서 나가려면 400억이 아깝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400억. 아까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깝지만. 네, 그것도 아까운 겁니다. 조단위가 있으신 분이. 부자들 돈 쓰는 거 보세요. 그런 거 아까워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전략을 짜놓고 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가 알았으면 이재용 부회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다면 글자 그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데 회사 돈을 쓴 거고 회사 돈을 쓴 거는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썼다. 알았어. 400억 정도는 뭐 알아서 쓴다. 그러니까 네. 우리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400억 정도는 대통령과 친해? 그러면 줘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친한데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게 지금까지. 그래도 사장이 직접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날아갔죠. 전직 삼성전자 사장이. 그리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에 직원도 없는 회사에. 페이퍼 컴퍼니에 가서. 네. 어디 회사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독일 호텔 가서 노승일 부장이랑 기념사진 찍었잖아요. 업무 제휴 협정책이라고. 아니 근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최순실이 무서워서 돈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 돈을 준 회사는 최순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사 등기 임원에 최순실이나 정유라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긴 한데 제 말은 뭐냐면 최순실 때문에 삥 뜯겼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꽂아주는 회사는 최순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또 승마지원협회라고 알았대요. 이 바보들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조윤선 전 장관이 몰랐다라 빠져나가 몰랐다 하나로 돌파한 거거든요. 물론 그 판결에 대한 어떤 지금 문제가 지적이 많긴 한데
전략은 몰랐다 하나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저 두 사람이 저렇게까지 어이없어 할 정도면 법원의 판사가 저 얘기를 믿어줄까? 판사가 바보가 아니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이 뇌물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특검의 몫이고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 말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말을 판사가 꼭 믿어줄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런 사정도 있었다.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흔들어 놓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뇌물죄 무죄를 받고 그럼 남은 건 뭐 있어요? 사실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6개월이나 있었고. 그거는 국가배상 청구해야죠. 억울한 사람 가둬놨으니까. 일당으로 청구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죠.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횡령도 결국에는 뇌물죄 때문에 횡령을 했다라는 거,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고. 모든데 몰랐다고 그다음에 그러고. 청문회 위증 같은 경우도 최순실을 몰랐다는 게 위증이라는 청문회 건데. 위증으로는 전현순 장관이 이미 집행유예였고. 집행유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증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맞다고 보면 몰랐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이게 되기 나온다는 때문에. 거죠. 무조건. 지금 한 가지 관건은 그나마 이제 청와대에서 얼마 전 발견된 문건들에 또 청와대 모 행정관이 이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 관련관 보고서를 썼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온 건데 그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 어떻게 쓰여질지가 좀 이제 새로운 어떤 관심사가 된 거죠.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 삼성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조금 일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삼성한테도 나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거는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 얘기 하셨어요. 이미지로 보자면 뭐 이미지도 그렇고 앞으로 삼성이 거듭나려면 두고 얘기할 거거든요. 삼성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법질서 사실은 사법부의 패배거든요. 이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사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거기 전망 하나 던지고 나가십시오 이제. 전망. 내가 두고두고 무슨 빌미를 잡히려고 전망을 던져요. 싫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새롭게 발견된 게 얼마만큼이나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느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이런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많으니까. 400억도 아까워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안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이 정도 사건이 연루됐으면 당장에 뭐가 부러운 건가 안 부러운 건가 갑자기 헷갈려지네요. 없어서 돈도 조금만 많은 걸로 안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양재 변호사님, 예? 돈 많이 버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음악이 심상찮죠. 네. 오늘은 누가 멀리서 듣나 이벤트 발표를 저희가 잠깐 해볼까 합니다. 대략 가까운 분도 한 10,000km 가까이 떨어진 분들 톱 3를 저희가 첫 번째 연결할 분은 동메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뉴질랜드 승객들에게 뉴스 공식 버스에서 틀어주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뉴질랜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계시는 강동원 씨.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뉴질랜드에 계시는 강동원 씨 맞죠? 네. 이렇게 뭔가요? 뉴질랜드에 네. 전기 신호가 날아가는 게. 여보세요? 안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음악 소리는 꺼졌는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장장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 언제 이민 가셨어요? 이렇게까지. 강동완입니다. 마트 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임 얘기 이렇게까지. 자,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예, 요 정도면 됩니다. 뉴질랜드에 언제 이민 가셨어요? 1999년에 왔으니까 20세기에 왔네요. 18년 차시네요. 자, 18년 차죠. 네,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버스 운전을 하신다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 예. 저는 뉴질랜드 네트워크 버스 인터시티라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고속버스 예. 또는 직행버스, 완행버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번 운전대를 잡으시면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하루에? 노선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10시간 이상. 10시간. 그저께는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지방 도시를 보통 왕복하는 그런 노선이어서 장거리 버스. 제일 긴 노선은 13시간, 네. 13시간. 아하.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이런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그레이하운드하고 아하. 되죠. 뉴스공장은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뉴스공장을 듣게 된 좀 계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가 있는지 몰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그쵸. 1년이 안 저는 됐습니다. 우연히, 네. 여러 가지 매체를 좀 찾아보다가, 네. 낙검수라는 프로그램, 예. 이걸 어떻게 알게 돼서, 그걸 듣다가, 세상에 이런 프로가 다 있구나. 굉장히 재밌고, 산뜻하고, 그래서 뭐 또 다른 건 없을까 하고, 서치하던 중에 뉴스공장 알게 됐죠. 재밌습니까? 무척 재밌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정정당당한 프로. 시원하게 계속. 뉴스공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뭐예요? 저는 그 황교익 선생님의 그 코너, 맛깔나는 음식, 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는 이 코너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 김은지 아나운서, 노회찬 의원님, 김진애 의원님, 다 좋아합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코너 있으세요? 그런 것들 다 이미 없어진 것 같은데요? 알아서 잘 잘라주시더군요. 근데 뉴질랜드 손님들에게 왜 뉴스공장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그걸 틀어주셨어요? 그날은 제가 그 레귤러 패신저, 그러니까 한국 말로 하면 그 단골 승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날이에요. 항상 타는 손님들이 탔다. 예. 그렇지 않죠. 항상 타는 분들이 아니라 이게 시내 버스가 아니고 지방을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 종종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날 따라 유독 많은 분들이 그 단골 승객들이 타셔서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였고 또 제 블루투스 이어폰이 또 배터리가 다 소진돼 버려서 그 마지막 코너 한번 틀어보자 모르겠다 한번 틀어보자 하고 한번 틀었더니 반응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반응이 한국말로 방송이 나오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노회찬 의원님 코너였던 것 같은데 우리 공장장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웃으셨고 박수까지 막 치면서 웃으셔가지고 그 몇몇 분이 내리시면서 물어보시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이거 코리안 리얼 뉴스다. 리얼 뉴스. 프랭크 뉴스. 진짜 뉴스다. 그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자주 틀어주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단골 고객과 손님과 인터뷰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뉴스공장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뉴스공장에?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대로 정정당당한 프로, 또 솔직한 프로, 또 약자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 계속 꾸준히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저희가 교통방송이시고 직접 버스를 운행하시니까 현재 뉴질랜드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교통방송이니까 현재 뉴질랜드 교통 상황을 현재 교통 상황? 네, 운전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인터시티 운행을 하지 않고 그 차터 팀에 지원을 나왔어요. 지금 전세버스. 그래서 일본 어학연수생들 데리고 지금 몇몇 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스탠바이 하고 있는 시간이고 오늘 제가 시내 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아서 교통 상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오전에 그 교통정보 뉴질랜드 라디오 들어봤더니 지금 비 소식이 좀 있고 바다 쪽에 이 태풍이 좀 거센 모양이에요. 파도가. 네, 거기까지 할게요. 예. 그렇게요. 네. 페리가 다 캔슬돼가지고 지금 배로 하는 분들 저희가 이번에도 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2위를 하긴 했는데 아직 두 자리 숫자가 안 돼요. 두 자리 숫자가 되면은 TBS 사장님이 이제 해외
여행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스태프들을. 저희가. 뉴질랜드 오십시오. 사방이 뭡니까? 사방이 고기투성입니다, 여기. 고기 좋아하시죠. 좌청령 우백호가 아니라 좌소고기, 우양고기. 뭐 뉴질랜드 도시를 벗어나면 곳곳에 사방이 다 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화이팅! 네. 자, 어색했는데 어색한 대로 재밌었던 동메달이었습니다. 은메달은 역시 뭐 거의 4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계신 분입니다. 노주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젊으신데? 아, 예, 지금 30살이고요. 예. 노지은이 아니라 노현주입니다. 아, 노현주 씨? 네. 네, 저희 작가가 이름을 잘못 적어서 저희 작가한테 강하게 항의해 주시고요. 네. 더블린에는 언제 가셨습니까? 여기 2013년 여름에 왔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네? 무슨 일 하십니까? 네. 지금 작은 스타트업 IT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하, 전문직으로 계시구나. 네. 근데 거기 가셔서 여기서 취직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뭐 네, 공부하다가? 여기 어학연수로 왔었는데요. 아하.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영어 공부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 네, 여기서 네, 머물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취업까지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원흉이군요. 네. 남자친구는 교민입니까? 아니면 아일랜드인입니까? 아, 남자친구는 북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네. 북아일랜드. 그 위험한 북아일랜드요. 네. 아, 요즘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네.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했었다고. 저희 작가가 잠깐 네. 바꿔서 영어로 인터뷰하라고 저한테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싫고요. 네. 헬로라고 전해주세요. 헬로라고. 예. 아, 네. 이따가 헬로에 대한 답 정도는 제가 남자친구한테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헬로. Hey, say hello. 예, 됐고요. 확인됐고요. 이제 들어가라고 해주시고요. 뉴스 공청을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아, 처음에 작년 한 9월, 10월 달에 원래 그 파파이스 계속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처럼 이제 뉴스 공장이 뜨면서 이제 듣기 시작했거든요. 네. 재밌죠? 네, 네. 엄청 재밌어요. 네. 어떤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네. 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그 마지막에 하는 고정 코너들 다 좋아해요. 다 재밌게 듣고 있어요. 수목금, 원종우, 황교익. 네. 그 다음에 네, 오늘 나오시는 도시락, 김진애 네. 선생님. 네, 예. 네, 선생님.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코너를 안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는데요. 예.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나요? 네. 제일 영향가 없는 코너가 무슨 코너입니까? 영양가 없는 코너요? 아, 네. 다 영양가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코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희 피디를 자르려고요. 대선 주자 할 때 재미없어. 대선 주자요? 네. 대선 주자, 너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시절에 나온 그 방송이 재미없으셨어요? 그때 좀 집중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 그렇구나. 문재인 네. 대통령에게 항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저희가 또 똑같은 질문인데, 저희 스텝이, 네. 저희 사장님이 이제 두 자릿수 가면, 두 자릿수라는 게 라디오 방송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숫자거든요. 역대 이제 딱 한 방송 프로그램만 달성했던 두 자리 숫자를 시사방송이 달성하면은 저희 전체가 이제 포상 휴가를 네. 갑니다. 아일랜드로 가게 네. 되면 네. 뭐가 좋아요? 아일랜드는 정말 공기가 너무 맑고요. 필요 없고요. 네. 여기도 뉴질랜드처럼 자연밖에 다 없기 때문에 고기 좀 유명하고요. 고기 맛있고요. 고기 맛있고, 피쉬앤칩스 맛있어요. 피쉬앤칩스. 그거
그냥 생선 튀긴 거 아닙니까? 네. 몇 전병 맞아요. 네. 네. 대구 튀긴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맞아요. 네, 별 음식이 없네요. 자, 감사하고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공장에 부탁하실 말 있습니까, 혹시? 계속 그렇게 열심히 재밌게 해주세요. 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이래는 저희가 거리를 따져봤더니 대략 19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엄청 먼 아르헨티나의 그 19만이 아니군요. 19면 지구 밖으로 나가는군요. 19,000km 떨어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최동신 씨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최동신입니다. 약간 리포트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언제 가신 겁니까? 언제예요? 2위를 온 건데 87년도 부모님이랑 그리고 그리고 저 남동생이랑 한 30년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네네. 뉴스공장? 뉴스공장이요? 예. 뉴스공장은 작년 말에부터 된 것 같고, 그 최순실 게이트 시작했을 때부터인가? 작년 말에 저희가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매일 들으십니까? 매일 듣죠. 주변에서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매일매일 듣습니다. 주변에서 아르헨티나 교민들 중에 뉴스공장 들으시는 분들 많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서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뉴스공장이 뭐가 재밌어가지고, 뭐가 좋아서 계속 들으십니까? 진행자만 빼고 다 좋습니다. 뭐만 빼고요? 진행자. 진행자만 빼고 다 좋다. 여보세요? 끊어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진행자 빼고 다 좋다고 하니까 제가 끊으려고 했는데 기존 코너 중에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코너 중에 네. 글쎄요. 맨 처음에 그 김은지 기자님 목소리 정말 섹시하시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노희찬 의원님의 그 덕에 매일매일 노르가즘을 느낌을 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희찬 의원님 좋아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앞에 그리고 그 외에 그리고 그 외에 김성태 의원님 나오신 것도 요즘에 근데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오늘도 나오셨고, 예,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매일 듣는. 그러세요? 매일 듣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네. 그냥 긴장을 해서 그렇군요. 자, 뉴스공장을 그러면 앞에 두 분 이제 네. 방송 듣고 계실 테니까 똑같이 전해드리겠는데,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네, 주변에. 근데 지금 누가 멀리서 듣나 결선에서 제가 지금 1등으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네, 상품 같은 건 없어요. 뭐 기대하십니까? 상금이 없습니까? 상품 없고요. 이제 끊을 때 됐어요. 이제 정말 아쉽네. 다른 코너 진행해야 되거든요. 자, 거기도 역시 고기가 많은 동네죠, 아르헨티나. 네. 많죠. 예, 인구보다 많죠. 인구보다 많죠. 알겠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민 오세요, 권영장님. 이민 오세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보세요? 네. 널리 저희 방송 정보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한 번 할 테니까 그때도 일의하시면은 저희 사장님이 뭔가 보내드릴지도 몰라요. 약속은 드릴 수 없는데. 예. 권장장님, 저 마지막으로 20초 최후 자유 발언권 좀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글쎄 한 5초 드려볼 테니까 해보십시오. 일단 시작을. 5초. 예, 시작합니다. 예. 지금 현재 아침을 열고 시작하시는 김호준의 뉴스공장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보내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멀리 자그마치 19,459km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애청자 최동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엽서 같은 거 보낼 거예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엽서 말고 도서문화상품권 보내주세요. 도서문화상품권 거기서 쓸 수도 없다고. 감사합니다. 최동신 씨였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가끔 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계신 분들이나, 지금, 오늘 연결 안 된 대륙들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중뛴 거리 있었거든요. 어중뛴 거리. 네. 국내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어중뛰다. 예. 어중뛴 거리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분이 뉴스공장이 아니라 육수공장이라고 하셨어요. 육수공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극지방에서, 극지연 곳에 계신 분, 시차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아프리카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 가끔씩 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들어주셔서.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작했죠?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저희가 앞에 예정에 없던 해외 누가 멀리서 듣나 청취자 인터뷰를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아쉽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럼 빨리 스피디하게 나가볼까요? 우선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는 초고소득 개인 기업의 한정한 정세 방침으로 이 효과를 좀 봤죠. 그래서 74%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떨어졌습니다. 70.3%로 3.7%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 22.2%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떨어질 요인이 많았죠. 특히 미사일 발사. 네. 근데 또 하필 그 다음에 휴가. 이거는 다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거든요. 네. 지금적으로. 일단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여러 가지 강력 대응을 했기 때문에 발사 그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문제였던 것처럼 하락 요인으로 단정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로 그렇죠. 이어졌는데. 휴가, 사드 임시 배치. 네. 사드 임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불만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왜 임시냐? 맞습니다. 왜 임시라도 하냐? 정반대의 반응이죠. 임시 배치 그 결정 그 자체가 그 찬반 양론자들에게 좀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들이 있었고요. 임시라는 말이. 예. 보수층에서는 할 거면 그냥 하지 왜 임시냐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그 국회 국방위 발언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드 배치 여부나 환경오염 평가 관련해서 혼선이 많이 초래가 됐고 이 부분이 보도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 지지층 쪽에서도 아니 임시로라도 지금 하면 안 되지. 네. 환경영향 평가 하고 나서 해야지. 네네. 그래서 휴가 부분도 상당히 큰데 그런 가운데 휴가를 갔기 때문에 예, 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예, 잘 보시면은 이제 휴가를 얘기를 하면서 아베나 트럼프의 장시간 통화라든지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보도가 양상이 됐습니다. 대비 효과로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보수층이나 그런 쪽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편이나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부각시킨 맞습니다. 저쪽은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가를 가버렸다. 네. 이런 보수 지지층을 충분히 이탈시킬 강력한 요인이 되는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네요. 70% 초반대. 그 진보층에서도 네. 환경영향 평가하고 1년 있다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임시로라도 배치하느냐. 네. 양쪽에 다 불만 있을 사실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층에서 그러한 좀 신뢰도 하락, 그러한 태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좀 빠지고 진보층에서 조금 빠지고 그런 예, 거죠. 조수층, 중도층에서 주로 많이 빠졌고요. 뭐 TK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도 소폭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3.7%. 아직 주중 잠정 집계이고요. 이틀 더 남았기 때문에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이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유일하게 주중 발표하는 겁니다. 수요일까지. 네. 그러니까 미사일 국면이 들어서고 나서 3일차가 되는 데까지의 맞습니다.
그때 하락을 했다. 그리고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그건 아직 가만히 안 된 겁니다. 이 수치는. 자, 그럼 정당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하락세이고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상승세입니다. 민주당이 50.5%, 한국당이 17.9%, 국민의당이 6.8%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른 게 이례적이네요. 보수정당이 국면에서 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이제 재보조사 사건이 일단락 됐다. 네. 그런 측면.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이 있었겠지만. 안철수 대표 출마설도 영향을 좀 있겠죠. 안철수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그 지지층이 어느 쪽에서 올라온 것을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계층에서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그 주 초부터 어제까지 그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됐고요. 할 것 같아요. 예, 비록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논란이 지금 심화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기존에 지지했던,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을 이탈했던, 그러한 어떤 육구저층을 일부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당대표를 결국 출마하게 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에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걸로. 국민의당 지지율로 보면은 이제 긍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준표 대표도 나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5년 후에 홍준표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과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따지면 안철수 전 대표는 거의 재출마가 본인한테도 당연하고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여하간 국민의당이 1.9% 상승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마저 알려주마. 사실은 이 코너의 어떤 목적은 다른 데서는 놓치고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사건보다는 사이드에 있는 질문을 저희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워낙 미사일 발사가 큰 사건을 터져서 사드 배치를 물어봤습니다. 예, 네. 사드 배치, 임시 배치이긴 하지만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는 현재 반입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를 임시로 추가 배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결과는 잘했다는 찬성 응답이 71%가 나왔고요. 잘못했다는 반대 응답이 18.4%가 나와서 찬성이 반대의 한 약 4배가량에 이릅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사드 찬성 비율은 뭐 많아야 6대4 정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더 높게 나왔거든요. 7대4. 저는 찬성 여론이 이거보다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 6월 셋째 주 한국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찬성 여론이 그때 5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 보수 진보 진영의 좀 갈등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70%를 넘어서 약간 의아하게 좀 분석이 되었는데요.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사드 반대론자에 가까웠으나 혹은 유보론자에 가까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그럼 나는 찬성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돌아선 거죠. 맞습니다. 저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요인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층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죠.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 무엇이 있겠지. 신뢰인 거죠. 예,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지 않나 싶고요. 핵심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그럼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했겠거니 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이게. 예, 그 부분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분들 반대한 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드는 반대야 하는 분들이 빠져나간 네네. 지지층 하락의 요인이 됐지만 결국은 임시 추가 배치도 잘했다고 하는 응답이 대통령 지지율 정도 되는 거죠. 70% 정도. 예,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굉장히 높게 나왔네. 사드 배치는 항상 50%대 40%대 혹은 50% 말대 40% 초반 이 정도였거든요. 또 하나가 빠졌는데 앞에 이제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임시 추가 배치라는 표현을 썼고 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임시 추가 배치, 환경영향 평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찬성 응답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구분해서 보자면 그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조금 상당히 좀 의외로 나타났는데요. 기존에는 그동안에 진보층, 30대가 가장 진보적인데 30대, 정의당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높았죠. 예, 근데 요번에는 진보층에서도 66.6%, 30대는 65.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6%로 찬성응답이 매우 높았습니다. 임시 배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찬성을 돌아선. 예,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80% 이상. 요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찬성 여론이 47.7%, 반대가 38.4%로 이건 처음이네요. 찬성 여론이 더 많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조차 이 정도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핵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에서 강한 신뢰도를 보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상징되는 그럴 판단을 했다면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신뢰해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혼선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최종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수치는 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건 어쨌든 최종 결정은 아직 1.1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이 정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마쳐야 됩니다. 예,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최종 응답자는 1,521명, 응답률은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현안 조사 역시 CBS 의뢰로 실시를 했고요.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역시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51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은 5.0%,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다음 주는 좀 귀여운 걸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